네, 안녕하세요. 동아시아연구원의 손열 원장입니다. 지금 구도 대표님 나와 계신데 저희가 사전에 인사 말씀 못 드렸어요. 안녕하시죠. 저희 한일국민 성원인식조사는 올해로 8회째가 됩니다. 매년 한일 양국에서 각각 한 1000명 정도의 대면 조사를 통해서 한일 양국민의 상대방에 대한 혹은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굉장히 디테일한 여론조사를 해왔습니다. 실시 기간은 매년 5월과 6월 사이에 했어요. 올해도 5월과 6월 사이에 했어야 되는데 짐작하시겠지만 5월, 6월 사이에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지 못하고 그동안 연기를 했는데 그래서 9월로 연기를 했습니다만 아주 다행히도 한국과 일본 양 측에서 지난달에 이 코로나 19 그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사히 여론조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저희 지금 2020년 여론조사는 지난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한일 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양국 국민들의 반응을 조사를 한 것인데 저희가 작년에 5월과 6월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한일 미래 대화를 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한일 미래 대화가 끝난 직후에 7월 1일에 아베 총리의 적극적인 선언이 있었죠. 수출 규제 선언이 있었고 그것에 이어서 상호 간의 여러 가지 보복 조치들이 있어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한국 측에서는 일본 상품에 대한 보이콧 운동도 있었고 관광 보이콧도 있었고 또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된 여러 논란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강제 동원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조석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수출 규제를 풀기 위한 여러 조석 역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코로나 비상사태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좀 감정 싸움이랄까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속에서 작년 저희 7월 1일부터 시작이 어떻게 보면 그걸 분기점으로 해서 양국의 교착 상태는 1년 4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그 여론이 고스란히 이번 여론조사에 반영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조금 좀 염두에 두시고 저희 여론과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모두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제가 10분에 걸쳐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우리 동아시아연구원 나름대로의 해석을 드리고 나머지 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갱론 MPO의 구도 대표로부터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Q&A가 되겠습니다. 아마 자료를 받아보셨겠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의 대일 호감도가 급락한 것입니다. 저희가 인상 혹은 호감도를 상당히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 파트를 제일 중시해서 보도를 하고 계신데 호감도가 상당히 한일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호감도의 진폭에 따라서 상대국 방문 의사도 같이 움직이고 군사안보 협력, 경제 협력, 현안의 평가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감정의 영향인데요. 호감도나 인상 이것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으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호감도 혹은 친밀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조사를 상당히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 제가 저 박스를 하나를 그렸는데 2015년 이후에 15년에 위안부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그 네 가지 선이 그 추세가 거의 10% 선을 이탈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한국 조사를 보시면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이 21% 내지 22%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좋은 인상, 호감도가 20% 급락을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보고 그것은 결정적으로 추세에서 이탈하는 그런 지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좀 그 얘기를 오늘 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개론 측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한국 측에서의 급락과 급등에 비해서 오히려 일본 측에서는 호감도에 있어서의 그 미세한 상승이 보였다. 한 5% 정도. 그러니까 일본 여론의 그 반대 변화는 어떻게 우리가 이룰 것이냐 하는 그 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갱런 엠피오 측의 그 발표로 우리가 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좀 그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를 우리가 좀 보면 흥미로운 것은 지난 1년 사이에 역사 문제, 그동안에 한국 측에서는 역사 문제가 일본에 대한 그 좋지 않은 인상의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 보시면은 그 역사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한 15% 줄었습니다. 그리고 독도 문제 때문에라고 보는 경우도 12%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주 요인에서 상당한 그 감소가 보였던 반면에 5% 이상의 그 증가를 보였던 것은 일본 정치인의 정치 지도자의 발언 행동 때문에 뭐 지금은 그 퇴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죠. 그리고 그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때문에 8%, 일본 내의 혐한 감정 때문에 7.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세 가지 항목에서의 그 증가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유추를 해보면 결국은 수출 규제가 굉장히 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수출 규제를 전후로 한 그 아베 총리의 발언과 행동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전반적인 유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작용을 한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뭐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한국 국민들 특히 그 저희가 지난 11월에 문재인 정부 외교정책 중간평가 여론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수출 규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70%가 이거는 일본 정부의 그 조치는 정당하지 못하다, 공정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 일본에 대한 감정이나 반일 감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굉장히 강하게 의문을 가집니다. 따라서 그 전략 조치, 전략 물자 관리 미흡하다. 그것이 국가안보 이슈이기 때문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 한국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 것이죠. 그 설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 전략 물자의 관리를 한국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이 수출 중단을 결정할 만큼 일본의 국가 안보에 심대한 타격을 위협을 주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파트에 대해서 그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그 발언 전후에 아베 총리의 그 한국에 대한 일종의 그 무시하는 듯한 발언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그 국제사회에서의 코리아 패싱이라는 그 말로도 통용이 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한국어로 또 많이 한국에도 많이 전달이 돼서 비판이 됐던 것은 이게 여태까지 일본의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한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시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제법을 위반하는 국가다. 법치 혹은 법의 지배가 통용되지 않는 국가다. 따라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다라고 하는 그런 한국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그런 코멘트는 상당히 큰 위화감을 전달하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작용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연령대를 좀 보면 그동안에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호감도를 저희가 보면 아까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만 2013년 12%에서 작년에는 32%까지 꾸준히 증가를 했습니다. 일본의 호감도가요. 그러면 국민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일본에 대해서 호감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 호감도의 그 주 원천은 20대와 30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작년에도 강조가 됐던 것인데 20대의 경우에는 비호감보다 호감이 꽤 높습니다. 좀 높습니다. 40%가 이렇게 되고 10대 같은 경우는 작년 조사에서 5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호감도의 일종의 주 원천이었는데 올해 조사를 보게 되면 (20대와 30대에서) 일본에 대한 비호감이 가장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요. 여기 보시면은 20대의 경우에는 비호감도가 작년에 비해서 55.8%가 증가하고 30대에서는 83.6%가 증가했습니다. 다른 세대, 그러니까 그동안에 일본에 대해서 비호감을 보이던 40, 50, 60대에 비해서 훨씬 큰, 이거는 거의 20, 30대가 대일 호감도에서 크게 이탈했다는 걸 이 표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호감도 역시 이 두 세대가 가장 큰 호감도, 그러니까 일본을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두 세대인데 그 두 세대에서도 50%, 특히 30대는 71% 급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여론조사를 우리가 보다 좀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일본에 대한 호감도의 급락 현상 이면에는 20대, 30대의 대거 이탈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한일 갈등 그리고 일본 지도자의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코멘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쁘게 작용을 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발표에 기자회견 발표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일 관계에 대한 평가 역시 그대로 호감도를 반영을 해서 추세 이탈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나 다소 덜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은 특히 한국 국민들의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82%가 역시 그래도 한일 관계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이할 만한 사안이고 일본이 그동안에 한국에 대한 일종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할까요? 한국의 중요성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꾸준히 있었는데 그 추세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특이할 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발표에서도 말씀이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 상대국의 정부 지도자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베 총리, 일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호감도는 정말 낮습니다. 1%라고 하면 1000명에서 10명 안쪽으로 호감도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건 거의 통계적인 에라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대국 정부의 자국에 대한 평가, 다시 말해서 그 일본 정부의 그 대한 정책 평가, 그리고 한국 정부의 대일 정책 평가도 굉장히 낮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 정부가 자국에 대해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정상 이 표는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그 여기서 보시겠습니다만은 그 일본 국민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뭐 A는 0.1, 그렇죠? 매우 잘하고 있다라는 거는 1000명에 1명 꼽았고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B는 한 2.7%, 굉장히 낮은데, 그 다음에 반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쪽은 한 57%, 56%는 잘못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한국 국민의 자국 대통령에 대한 혹은 자국 정부에 대한 평가는 찬성이 30, 그러니까 긍정하고 잘하고 있다고 보는 쪽이 30, 못하고 있다고 보는 쪽이 한 34%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 3명 중에 1명은 잘 못하고 있다라고 그 평가를 내리고 있고, 일본 국민들의 그 아베 정부의 대한 정책에 대한 평가도 그리 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D와 E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거 역시 20% 이상이 되고요. 그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쪽도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한 지지가 30% 정도고, 일본 국민의 아베 정부의 대한 정책에 대한 지지도 한 30% 조금 안 되는 정도. 따라서 그 한일 관계가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은 어느 일방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강제동원에 대한 그 대법원 판결, 사법부의 판결과 대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인데 여기 보시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일본 기업이 배상 조치하고 강제 집행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작년에는 거의 60%였는데 올해는 36%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안들에 대해서 많은 의사를 표시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여기에 보시면 우리 뭐 문희상안이나 다양한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지지들이 꽤 있고 심지어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죠.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일본 기업은 한국의 강집에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의사도 14%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한국은 국제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거 집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하는 지지도가 30%가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한 36% 정도의 지지, 그리고 일본도 일본 정부에 대한 그 기본적인 포지션에 대한 지지가 29%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저희 이 여론조사가 상당히 이게 테크니컬한 그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적절한 지식을 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모르겠다가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다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대답을 해주셔서 그것에 대한 해석은 따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습니다.
이 위기를 방치하면, 갈등을 방치하면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그 판단을 내릴 법한 것이 일본 측에서는 한국사법부의 판결과 집행, 현금화와 강제 집행에 대해서 일본이 대항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은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대항 조치해야 된다 또는 어쩔 수 없이 대항 조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치면 50%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치에 대한 일본 국민의 지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한국에서는 그래도 좀 그 외교적으로 타협하며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고, 뭐 분쟁 상태에서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있고, 강경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은 19.7%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상황이 에스컬레이트 되는 경우에는 한국도 대응 조치를 강구해야 되고, 그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 50% 가깝게 입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여론조사를 보면 이 현재의 갈등 국면이 계속 지속이 되면 상당히 큰 그 위기 상황으로 다시 올 수 있는 가능성, 적어도 국민 여론을 보면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5, 6, 7번이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はい、いいんですか、日本語。まだ、いいの？説明していいんですか？いいのかな？はい。じゃあ、説明します。今、孫陽さんにちょっと全般的に説明してもらったので、それを繰り返すことはちょっと時間の無駄なので、私の方では、この原因と背景に絞ってちょっと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で今言われたようにですね、今回の世論調査で明らかになったのは、韓国の対日感情というのが、この1年で非常に悪化したと。で、この悪化したっていうのはですね、我々がこの調査をやった8年間の中で、こういうふうな悪化っていうのは初めてなんですね。それぐらい深刻な状況だと私は思っています。この原因をですね、きちっと分析し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が、少なくとも言えるのは、民間を含めた多くの国民、市民の交流が全く不足している状況の中で、政府間の不信の構造がこうした状況を招いてしま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言えると思います。そしてさらに言えば、この状況を放っておくことは、日韓関係におけるさらなる感情の悪化につながっていくと、非常に大きな深刻な事態を招く危険性があるということも、私はソインズさんの説明に合意します。その上で、この調査からこれからの向けての何かの手がかりがないのかということも合わせて説明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まず日本と韓国の世論調査の構造というものをきちっとまず理解すべきだと思っています。この調査を我々がやったのはちょうどパク・クネ政権の時ですよね。で、日本では安倍政権が、第二次安倍政権が発足して翌年、それから2013年から8年間やってるんですが、この表を見れば分かるように、2016年にお互いの国民感情は改善しています。で、これは前年の16年の慰安婦合意に基づく政府が慰安婦合意をしたことによってそれが反映していると。で、その後なんですね。その2016、2017、2018年、2019年っていうのを韓国はどんどん改善してるんですね。だけど日本は改善してないのですよ。この問題が実を言うと今の問題を考える上で非常に重要なんだと思います。ここで改善した理由は何なのか。ここは韓国はムン・ジェイン政権になっていくんですが、安倍政権はこのままどんどん進んでいきます。ただ、ここの圧倒的な改善の理由はですね、市民間の交流なのですね。つまり、ここにあるように、韓国の国民の日本に対する訪問客が急増してきます。で、2018年には753万、つまりこれがピークを迎えるんですが、こういうテンポで改善していくわけですね。
で、これが世論調査の中にも反映されています。我々の去年の韓国の日本に対する訪問経験がある人っていうのは、なんと 42% ぐらいまでなるわけですね。で、今年は 37.4 でちょっと減りますが、こういう韓国における国民間の交流というものが非常に進んでいるということがまず一つです。で、2つ目に考えなきゃいけないのは、韓国の人たちは日本と違ってですね、日本を知るための情報源というものが既存の新聞やテレビではなくてですね、携帯電話の情報アプリとかニュースサイトを使ってそれを知っているという人たちが結構多いわけですね。で、つまり日本に多くの人が来た結果、その人たちが情報アプリを使って日本の人たちの生活というものに触れていくと、それが拡散していくという好循環が起こってたというふうに理解すべきだと思います。これに対して日本はじゃあどうなのかと、全くそういうふうな世論構成上の構造変化が起こってないのですね。韓国に対する訪問客はそんな増えてない。それから日本の韓国を知る手がかりっていうのは、依然すべての年代において既存のテレビがその主役になっているという構造です。つまりこうしたその構造、世論環境の構造ということをまず頭に入れておかないとですね、今起こったことの大きな変化というものをきちっと読むことが難しいんだと思っているわけです。じゃあなぜ日本が改善したように見えるか、それから韓国と比べてその大きな悪化になってないの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で、これはですね、さっき言ったように日本は行動的に韓国を知るという直接交流の手段というのが非常に不足しているわけですね。ということはどういうことになるかというと、日本の中は韓国を知る手段は既存のメディアでそれを知るしかないのですよ。つまり既存のメディア報道が韓国をどう報道しているかによってかなり依存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そしてこの間起こった現象は、そのムン・ジェイン政権においてですね、さっきの従軍慰安婦の合意が保護になる、それから例えばいろんな形で徴用工の判決の中で、これがひょっとしたら日韓基本条約そのものの大きな影響につながりかねないのに、きちっとした政府間の動きが始まらない、いろんな問題がありました。つまり日本の国民はですね、こうした動きの中で、もうこの日韓関係っていうのは、ムン・ジェイン政権があるの状況においては、もうやむを得ないと、ある程度解決は難し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人たちが多いわけです。なので、ある意味で無関心っていうか、その状況の大きな変化に日本の世論が大きく反応しない構造が出てきているわけですね。で、例えば今回の状況の中で、日韓関係は重要かという設問があるんですが、これが非常に典型的なんですが、韓国の人たちは日韓関係が重要だということは、依然 80% 以上の高いレベルにあるんですね。で、日本はですね、これも最も多い6割っていうのは日本において非常に高いんですね。だから高い水準なんですが、この2017年から一歩ずつ減ってきてるわけですね。まだそれでも半数以上ありますから、日本の国民は日韓関係を重要だと思ってるんですが、その時になぜ日韓関係の重要性が減少してき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の設問に一つの答えがあるわけです。それに対して我々はなぜ日韓関係が重要ではないのかと日本国民に聞いてるんですが、その中で 71%、7割を超す人がですね、歴史認識問題において過去の政府間合意を現政権が覆しており、交渉相手として信頼を持てないと言ってるわけですね。つまり日本の国民の意識は、メディア報道がそうした報道を非常に流すということもあるんですが、今のムン・ジェイン政権においては日韓関係というものは大きな改善は難しいだろうという状況を持ってますから、いろんな動きに関して非常に無関心というかですね、大きく反応しないという状況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だからさっきソン・イルさんが言ったんですが、日本側は改善してるんではなくて、非常に停滞したままそれが続いてて、変化が非常に乏しい状況になっているという見た方が多分正しいんだと思うんですね。ただ相対的にその時のメディア報道によって少しの大きな変化があるわけですから、だからそれによって日本の中に少しのプラスの現象が起こっているということなわけです。ただ今回の韓国の問題は、こうした日本の世論構造とはかけ離れた変化なわけですね。つまりさっき私が説明したように、この間続いていた国民交流、生活の視点で日本のことを考えるというような状況が
全面的に覆っているわけです。でも、じゃあそれが覆っているのかと見ると、それは正しくはないわけですね。やはり今回においてもですね、その日本に訪問経験があるという人とか、例えばそのさっき言った情報源のその既存メディアでないその携帯電話などを活用している層には、日本に対するプラスの意識がまだ残っているわけです。その人たちと訪問経験がある人とない人の間には明らかに差がある。しかし、その効果の度合いがですね、完全に少なくなっているわけですね。つまり、この効果はあるんですが、それを覆いかぶすような大きな出来事があった。その出来事っていうのは何かっていうと、一つは日本に対する訪問者が少なく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直接交流が減少しているということ。つまり民間の交流が今非常に停滞して内向きになっている。さらに今はですね、コロナ禍の影響がありますから、すべて全面ストップみたいな状況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から、さらにこれが悪化するような気がするわけですね。そうなってくると、今度は直接的な認識がないわけですから、既存のメディアや情報源によって、韓国の国民の意識が大きく変わ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そうなると、さっきソン・ヨルさんが言ったように、昨年の7月、つまりその日本のその韓国に対する輸出制限や、そのホワイト国を外すとか、つまり今までの歴史問題が経済問題や安全保障問題に大きく転換するという大きな状況が中国、韓国のですね、国民にメディア報道などを使って、間接情報を使って非常に大きく流れてるんだと私は思うわけですね。ただ、この時に私たちが考えなきゃいけないのは、この政府の問題を一緒になって、この政府はだめだという議論してても、我々のやってる意味はそういう目的のためにやってるわけじゃないので、つまり政府間の不信の構造というものが、こういう危険な状況を作り上げているということに関して、民間が何の力も持ってないということの方がはるかに重要なわけですよ。つまり民間が、こうした市民がですね、こうした状況に関して、これまずいんではないかという声を誰かが上げたんだろうかと、それは我々、ゲノピョンも同じなんですが、そうした声の圧倒的な不足がですね、こうした政府間の不信の構造を直接市民の意識を変化させるような状況につなげてしまった。つまり私にとっては非常に納得いけないんですが、悪い形での政府のパブリックディプロマシーが機能してしまっていると。この状況を変えるのもやはり市民の役割だと我々は思っているわけです。で、最後に言えば、この状況をじゃあこれから悲観的に見ればいいのか、楽観的に見ればいい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我々は基本的にはですね、その国民の中にあるこの状況を改善すべきだという声を信頼しています。つまり今回の世論調査の中でも、韓国の人は 61.2% がこの状況を改善する努力をすべきだと言っている。日本でも 38.8、44割がそういう状況を言っているわけですね。つまり日本の国民の意識は非常にしらけているような状況があるんですが、それでも4割がですね、この状況を改善しなきゃいけないと思っているわけです。つまり、その多くの人たちがこの状況を変えたいと、改善したいということをまず我々は原点に置かなきゃいけない。しかし、その上で、それを乗り越えなきゃいけない障害があることも、今回の世論調査は物語っているんですね。つまり、今のじゃあ政権政権においてこの自国政府がこの状況を改善できるの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韓国も日本の国民も今の政権下においてはこの改善することはできないし、その必要もないという声がかなり多いわけですね。つまり政府間のレベルの発想に今なってしまっているわけです。お互いがメンツで意地の張り合い状況になってますが、この状況を続けていくことは、つまりこれからのその国民感情の悪化をさらに危険な状況にするという状況にしか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これは示しているわけですね。で、さっきの徴用工の問題に関しても対抗措置が出ればまた対抗があるということを国民が容認しているという状況もあります。つまりこれは政府の出方をただみんなが見守っているという構造なわけです。一方で市民はこの状況を改善しなきゃいけないと思っている。さてこれをどういうふうにして答えを出せばいいのかということを我々は真剣に考えなきゃいけない段階に来ています。つまり我々は政治が変わらなければこの問題が変わらないと考えるのか、しかし政治のいろんな状況も我々が民間としてその状況を変える努力を始めるべきなのか、そういうことを今我々民間側が問わ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私は思ってますし、その世論調査自身もそういうことを、期待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見るべきだと私は思っています。私の説明はこれで終わります。
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